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4월이 마지막 거래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언와인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간 강했던 비달러들이 한꺼번에 부러졌고, 그에 비하면 증시는 좀 덜 밀렸지만 또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 지수가 3150선을 깨서 마감한 등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된 채 주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현선물 매매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됐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한 주의 마감인데요. 시장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 델타원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목요일 해외 시장 마감은 진짜 강세장이라면 정말 강한 모습이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어거지로 당겨 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시가가 약세를 보인 것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바로 현선물 매도를 퍼부은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초반에는 탐색전을 벌이듯이 반등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암 걸린 줄 알았어요. 개인이 계속 풋 422랑 425를 무지하게 매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월물에서 개인이 풋옵션의 매수 비중을 더 둔 양매수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오늘 개인이 풋옵션을 무려 147억치를 매도하면서 숏 해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간 것은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개인이 풋매수 청산만을 받아간 게 아니라 기관이 풋매도까지도 받아갔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 동안 연속으로 외국인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등골이 서늘할 정도의 쇼 포지션을 구축하게 됐는데, 그런데 왜 암에 걸리냐 하시죠? 개인이 이 풋옵션을 매도할 때 좀 상황을 봐가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무식하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이 개인은 좀 약 1천억 정도나 좀 안 되는 사이즈의 개인 같은데 그 한 1, 200 정도를 가지고 1, 200억 정도를 갖고 이제 대충 주식하듯이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파생시장 규모는 그야말로 선수들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네이키드 매매를 뭐 왁거리도 아니고 대충 주문을 내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왜곡됩니다. 결국 개인들은 지난번에 매수한 풋옵션을 점심경에 다 털고 나왔는데 계산을 해보면 약간 한 20% 정도 내외의 이익을 보고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 그 콜옵션 매수한 주체가 동일하다면 이 콜옵션은 앞으로 그대로 녹아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은 개인이 그 콜옵션을 복구하겠다고 뭐 네이키드로 콜 매수를 싸간다. 그러면 풋옵션에서 번 이익을 콜옵션에 모두 녹이고도 계좌가 녹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전형적인 똥개미 거래를 하는 거죠. 예. 옵션 거래를 정말 잘 하려고 하면 일단 한국 시장에서는 큰 돈으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옵션 매수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 추세 추종으로 해서 포지션을 키워가야 되는데 한국 시장만 방향성이랑 변동성이 도와주고 있지 글로벌 시장은 둘 다 옵션 매수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크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를 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이 모두 다 이 변동성 증가와 지수 하락에 대해서 베팅한 상태면 풋옵션 시세가 소위 이제 물려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해외 시장이 안 도와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풋을 권할 수가 없는데 개인이 오늘 풋옵션을 다 털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흘 동안 외국인이 그 풋옵션을 다 모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작심하고 시장을 밀어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 시장만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과연 그때 개인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뭐 빅 선물이랑 미니 선물 사이에 좀 다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빅은 매도를 했지만 미니는 11시부터 매수를 했고 나름 단가도 그닥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매수자들은 약간 물려인 상태다. 그리고 현물은 매도로 일관을 했어요. 장중에 2,500억 그리고 막판에는 5,600억 가량 매도를 해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현선물 동반 매도하고 있다는 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연기금은 820억 순매도했는데 연기금의 매도 강도는 약해지고 있지만 어쨌든 420포인트 이상에서는 주식 매도를 일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얘기를 하면 개인이 그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오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개인이 이제 매도를 다 하고 나서는
기관의 매도분도 이제 외국인이 그 품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눌렸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하방에 굉장히 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젠 그 개인이 품매수한 단가를 보면 행사가들이 죄다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422 이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델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횡보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만 아래로 밀려도 외국인들이 그 그 델타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대응한다면 다음 주도 지속적으로 살살살살 누르는, 그래서 델타는 델타대로 먹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뭐 레이쇼 스프레드 걸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래쪽으로 그 행사카들도 전부 다 이익 실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총평 때 대응 전략 얘기할게요. 자,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국가별로 엇갈렸지만 이 초반에는 강세, 하지만 나중에는 매도 압력이 있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는데 증시는 사실 뭐 의미가 없었고 통화 시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선 통화 시장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유로화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로화가 2단 하락을 합니다. 뭐 종가 저가로 장대 음봉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시황에서는 연준이 그 카플란 아저씨가 뭐 테이퍼링 논의가 적절하다 이러면서 달러가 튀었다라고 말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 우선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부터 유로화의 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내내 유로화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익 실현성 흐름이 유럽 세션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미국 본장 시작 전 유로화가 제법 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나서 미국계 투자자들이 에이 우리도 먹고 튀어야 되겠다라고 엑싯 롱을 한 게 오늘 시세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카플란 아저씨는 올해의 그 페드 보팅 멤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호키시한 사람이긴 한데 보팅 멤버가 아닌 사람이 떠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트레이더의 시황이랑 애널리스트의 시황이 다른 이유입니다. 제가 이 뇌피셜로 시황을 쓰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 입장에서 매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걸 타임프레임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트레이더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보여요.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시황과 좀 다른,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도 결론을 얘기하기 쉽죠. 왜 종가가 이렇게 났으니까 뭐 하락을 했다. 그리고 뭐 적당히 뭐 카플란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저는 트레이더잖아요. 트레이더라면 그것 때문에 카플란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 없군요. 왜? 나는 카플란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롱 포지션 끌고 온 애들이 청산을 했다. 이게 트레이더의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름도 유럽 세션에서 이익 실현성 매도가 줄줄 나왔죠. 그래서 줄줄 흘러내렸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구리는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하나 언급을 할게요. 이 상하이 구리 현물 거래 가격은 선물 거래 가격보다 할인돼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구리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전선 제조업체 같은 구리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업체들이 일부는 부도를 내고 있고 일부는 실물 인도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자, 실수요자들이 저렇게 어려워하면 야 시장이 좀 가라앉을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상품 시장의 경우는 좀 달라요. 오히려 상품 시장은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커요. 자, 4월에 LME 구리 시세는 1만 달러 돌파에 실패했지만 톤당 9,825달러로 얼마든지 위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리스크 온만 나온다 해도 구리만큼은 더 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는 비추세 흐름으로 끝나서 기가 막히게 평균 단가인 1768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자, 카플란 아저씨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아저씨가 떠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 이게 나왔다고 해서 달러가 강세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영향받을 게 채권 시장이에요. 근데 채권 시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냥 아시아 세션에서 있었던 뭐 현물 매수세가 종가까지 강보합에 쭉 들어오면서 채권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유럽 국채들도 지지 보였고요. 그래서 그냥 4월의 마지막 주에 나온 이 달러 강세는 그간 달러 숏을 무겁게 쌓은 친구들이 먹튀를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지수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계속 밀리기 시작해서 유럽 증시 오픈할 때 이미 제법 눌린 상태였습니다. 전일 너무 과하게 V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성 숏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본장에서 갭다운이 과하게 나온 상황이라서 초반에는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반등을 결국에는 그냥 바닥권에서 계속 뭉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꾸준히 올라온 것은 눈에 띕니다. 아, 그리고 하나 체크할 게 더 있네요. 이거 유럽 세션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유로스탁스 변동성 지수가 유로스탁스 지수가 하락한 것에 비하면 훨씬 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절대 레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럽 채권에 대한 그 증시가 5월에 좀 텐트럼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미국 증시는 제대로 된 하락을 하려면 아직도 한 2주 정도 더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한 숏 포지션은 뭐 보초병 선물 매도 요 정도로 대응하기로 하고 아직 풋옵션 매수는 좀 아니다라고 봐요. 하지만 변동성이 레벨 자체가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5월은 이 월간 수익률로는 증시가 그닥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개별 종목 더 이야기하면 제가 어제 영상 타이틀에서 그 애플이 울트라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는데 음봉을 쳐맞았다. 그러면 아반존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했었죠. 아, 그런데 정말로 그 아마존이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존은 작년 코로나 시국에서 뭐 주가가 거의 조정을 받지 않은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 그 YY 실적은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해도 이미 선반영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회사들 중 이 처맞은 회사들 이런 건 다 그런 식이 선반영 논리로 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선반영 논리로 쳐맞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하락이 아닙니다. 그냥 계단식 조정, 그러니까 횡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폭락은 쉽지 않고 그냥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봐요. 어제 테크 주식들 전부 다 얻어맞았고요. 트위터는 무려 마이너스 15%를 얻어맞았는데 이거 그냥 꿈과 희망의 주식들이 확실하게 망가진 4월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황 아저씨 주식도 고르게 돌렸는데 저는 이번 그 4월은 빌황 아저씨 때문에 그 의외로 나부가 아주 훈훈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할 뿐입니다. 예. 금융주들도 전부 다 쳐맞았고 기름 주식도 얻어맞았는데 그나마 이들 두 섹터는 이익 실현성 하락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M이랑 EWI가 오늘 세게 쳐맞았는데 이 한국물 ETF인 EWI 좀 과하게 눌리고 있죠. 생각보다 좀 과한 이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다음 주에 반등 쉽지 않다라고 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증시는 먼저 얻어맞기 시작했는데 해외 시장은 이제 조금씩 변동성 바닥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CFTC의 S&P 순투기적 포지션은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숏돌이들이 싸그리 손절을 했다는 얘기죠. 아유, 잊을 수가 없죠. 이번 주 목요일에 전산장에서 그렇게 땡겨댔는데 손절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숏이 다 빠져나가면 최소한 보초병으로만큼은 숏을 다시 쌓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풋옵션 매수는 계속 지금 아니다라고 강조하는데 변동성이란 건 한 방에 빵 하고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선물에서 뭐 양음양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그 롱에 대한 컨센서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날 잡아서 빵 하고 피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변동성 매매, 그러니까 옵션 매수를 할 때는 변동성 증가 국면이 확인되면 그때 옵션을 모아가자. 그리고 변동성이 피크를 달릴 때 옵션을 청산하고 나오는 것. 요게 이제는 옵션 매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해외 시장은 변동성 바닥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기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은 풋매수를 권하는 것, 그러니까 풋매수를 오버나이트에서 끌고 나갈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시장과 달리 우리 시장이 먼저 얻어맞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 글로벌 시장이 무너질 때 우리 시장이 하방 경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선물 매도 보초병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자. 하지만 다음 주도 웬만해서는 풋옵션 매수는
당일로만 해야지 이거 끌고 가기는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기존에 끌고 오던 콜 445는 모두 이익 실현했어요. 그냥 현금 만들었고 주식 비중도 많이 낮췄거든요. 주식 비중 낮은 만큼 커브드 콜에 대한 그 콜 435 매도분도 줄였습니다. 5월은 저는 현금을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변동성 증가한다면 파생 플레이 비중을 좀 높이면서 현금을 계속 확보할 생각이고요. 셀인 메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4월에 이미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인 메인은 좀 안 할 거예요. 한국 시장은 일단 헤드앤숄더가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 이후 이진해. 그러니까 추가 하락은 일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 하락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끝났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쉐린이 불러서 한마디 듣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쉐린,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주 주말에 특별 영상, 트레이더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실전 공매도 썰 기대하세요.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